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 건국정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낙심이다. 우리가 뭔가 길을 잃은 것 같다. 또 지쳤다. 또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가늠도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민초인 내가 이렇게 애를 끌어야 하나? 또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승리에 대한 뚜렷한 상은 또 없으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뭐 이길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정리되어 있는 게 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출발해야 하는지 밤에 온통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다 뿔뿔이냐? 이렇게 이제 한탄도 나오고, 어떻게 뜻을 모을 수 있느냐? 과연 모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도 엄습합니다. 다 빼앗겨 버린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우리가 번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날들이 어제, 그제, 또 오늘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우리의 상황이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렸던 아들입니다. 찬란한 바깥 세상을 꿈꾸었지만 종국에는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로조차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탕자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잊어버렸던 것은 탕자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 이걸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이 안에는 대부분 이 건국기념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건국기념사 어디 간 것이 아닙니다. 건국기념사는 1948년 8월 15일 세상에 공표된 이래 늘 거기 있었습니다. 떠나고 잊어버린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지던 그 순간의 비전, 그리고 회고, 원칙, 그리고 다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국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저 자신 1969년에 태어나서 2018년 무렵까지 아무도 제게 이 건국기념사를 제 기억으로는 말해주지 않았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50이 되어 가도록 온갖 공부를, 이과 공부를 하고 문과 공부를 하고 온갖 공부를 했지만 정작 건국기념사는 읽어본 적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고 되돌아보지 않았던 이런 건국기념사에 대한 이런 상황 속에서 건국 후에 78년이 지난 지금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1948년부터 87년까지 40년간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 정부 주도의 발전 체제를 가져왔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체제에서는 핵심부에 이 정신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건국 정신이 그 체계의 수뇌부에는 분명히 배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부 주도의 발전 체제니까 그 핵심과 수뇌부는 알고 있고 배어 있으니까 크게 나라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1987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87년 이후에는 정부 주도, 국가 주도 발전 체제가 아니고 소위 민주화 시대가 되어서 국가의 커다란 공이 민간 영역, 시민 영역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와 민간 영역은 거기에 대해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건국 정신을 망각해버렸고, 그러고는 위험천만한 질풍노도의 38년을 우리가 지금 보내오고 오늘날 이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러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헌법입니다. 그래서 1987년까지 약 40년간 9차례나 개정되었다가 1987년부터 지금까지 약 40년간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 헌법의 권위가 높은 것입니다. 성문헌법의 종주국인 미국은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 하면은 고친 조항을 밑에 부과할 뿐이지 전체를 틀잡아서 새로 고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속되고 안정되는 것이 헌법의 자랑이지, 후진국으로 가면 냅다 고칩니다. 어제 고치고 오늘 고치고 내일 고치고, 헌법이 권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힘센 자들이, 권력진 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고치는 것이 헌법이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87년 이후에 이렇게 지속될 정도로 87년 헌법은, 즉 현행 헌법은 건국 정신 때, 이 건국 헌법 때 지녔던 그 뜻이 꼽힌 것입니다. 건국 정신이 발현되어서 오늘날 이 87년 헌법이 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책자의 6쪽을 가보겠습니다. 소책자의 6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6쪽에 밑줄 쳐진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재주의가 자유와 번영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합니다만 의로운 것이 결국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야, 서구 민주주의 국가하고 다르지 않냐? 다르죠? 처음 태어난 신생 국가, 공산 침략 앞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근심, 노심초사해야 했던 그 온갖 건국의 과제를 안고 있던 나라가 무늬만 서구 민주주의를 갖다 놓으면은 그랬다가 몇 년 안 지나서 망한 아프리카나 신생 국가들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의회를 몇 년 만에 의회 열었다가 나라가 망하면 그게 무슨 의회가 필요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민주주의 그렇게 제대로 할 것도 아니면서 건국기념사에 뭐하러 이렇게 민주 이야기를 해놨냐. 너무나 단견이죠. 건국기념사의 자리에서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우리가 나아갈 바인지를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신생국가는 총통처럼 이렇게 독재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원칙이 민주주의다, 민주제도다, 원칙을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40년이 지나서 1987년대 서구 민주국가와 비슷한 모습의 그런 헌법체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무르익어서 서구식 자유민주화 시대를 여는 데 이르렀지만 정작 1987년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는 세 가지 흐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1987년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미완의 혁명은 온갖 데 다 붙입니다. 4.19도 미완의 혁명, 1980년 5월도 미완의 혁명, 1987년 6월도 미완의 혁명, 촛불혁명도 미완의 혁명. 핵심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혁명이죠. 그런데 완전히 바꾸는 데까지 못 나갔으니까 전부 미완의 혁명입니다. 이건 건국기념사와 건국정신 전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형식적 민주화 다음에 실질적 민주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으면 그럴듯해요. 1987년에 형식적 민주화가 됐는데 사실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을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법 절차 원리라든지 자유민주주의의 심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보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운동들이라든지 경제적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소위 유럽의 좌파,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학계라든지 여러 곳에서 득세하고 제일 무시된 것은 바로 제가 지금 말하는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뭐냐? 우리도 1987년 때 서구 선진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해보자. 근데 이 소박한 이 말은 사실 1987년 변화를 있게 한 가장 핵심이고 근원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부의 동력을 이루었던 그런 소박한 바람입니다. 1987년 그 시위의 지도부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학생운동 지도부는 자유민주주의자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대학가에 있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도 그렇게 심한 좌익교과서로 가르치던 학생운동 지도부가 당연히 그 위로 올라갈수록 자유민주주의로 무장되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직선제인데 그것은 투쟁 도구일 뿐이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러나 이것과 다수의 학생들, 조직화되지 않은 학생들도 87년 6월에 많이 나왔습니다. 조직화되지 않았던 시민들, 그 사람들은 상당수 좌익적인, 체제 변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리로 나갔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소박한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서구답게 우리가 소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표현하는 복수정당, 보통선거, 의회주의, 또 사법권의 독립, 권력 분립, 그리고 우리 기본권 보호, 법치주의,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들의 단면들에 들어있는,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면 고문 이런 것 좀 그런 거 없는, 수사받을 때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선거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서구 민주국가들 보면 그러지 않냐. 이런 바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과 흐름은 더 발전했어야 합니다. 더 심화되었어야 합니다. 자, 자신이
아까 본 것처럼 건국 정신의 제대로 된 적자고 진짜 아들이고 그 건국 정신이 발현된 건데, 그런데 그러려면은 더 진짜 심화하고 공부하고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망각해 버렸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리고 팽개쳐버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시민단체라는 말이 이상한 그냥 정파, 파당, 그리고 이권단체처럼 변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87년 이후에 나라의 기준이 다 사라진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사실은 마음속으로 부정하는 미완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10년 전 탄핵 광풍 때 촛불혁명 그러듯이 알 수 있듯이 최근에도 이름을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지어가지고 좀 말하다가 이번에는 촛불혁명처럼 계속 줄기차게 쓰지는 못하더라고요. 너무 낯이 간지러운 것 같아요. 그걸 빛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정반대로 하는 것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암흑혁명이라 할 수는 없고 빛의 혁명이라 해놓고 자기들도 좀 너무 캥기는지 자주 쓰는 것은 못 봤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이건 그 사람들은 다 미완의 혁명이라는 구도에 있는데, 이런 흐름이 전성시대가 되니까 소위 두 번째 실질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 중에 좀 진정성 있는 분들은 뭐냐 하면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겁을 먹어버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런 흐름은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완전히 위태롭게 하니까 이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쓸려가게 생겼다, 이렇게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축될 정도니까 진짜 시민들이 서구 민주국가 같은 데로 우리도 나가야지 하고 바랐던 사람들을 계승한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은 오늘날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극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45년 해방 때부터의 그 혼란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스탈린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박헌영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진보적 민주주의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강제수용소에서 죽게 하는 체제를 좋은 체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들 스펙트럼에서 제일 먼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극우 반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펙트럼 기준으로 오늘날 아까 봤듯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펙트럼에서 제일 멀어서 그게 극우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우듯이 우리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건국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인데 오늘날 처지는 어떻습니까? 참 말씀드리기 우리도 너무 슬픕니다만 아까 그 탕자 작은 아들처럼 돼지 먹이로조차 배를 채울 수 없었던 아들 처지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다 하는 제도권, 노른자위 같은 모든 이권들,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진 거 봤습니까? 마치 저 돼지 키우는 들판에 가서 돼지 먹이로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없었던 그 처지와 마찬가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 거기 늘 있었던 것처럼 이 기준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뭉치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나라를 나라이게끔 하는 이 기준은 그 기준을 서로 확립하기 위해서 대체로
유혈이 낭자한 과정을 거칩니다. 전쟁을 하기도 하고 피를 흘리고 거대한 희생 끝에 나라를 나라이게끔 하는 기준을 확립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준을 새로 만들 것도 없고 기준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뜻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는 이 객관적인 기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이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은 2차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자를 나눠드리지 않고 제가 나름으로 나와가지고 PPT를 하면서 건국정신이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는 것은 2차적입니다. 그건 1차가 아닙니다. 1차적인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도 없이 그 안에 글자로 딱 성경처럼 바꿀 수도 없이 그 안에 딱 들어 있습니다. 저의 말은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2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없느냐?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자기들 나라의 바탕이 되는 정신처럼 하듯이 우리도 건국기념사가 있고 건국헌법 전문이 있고 속기록 1호, 공식적인 국가기록 1호로 국회, 재헌국회 개원 기도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의 기도문이. 이런 훌륭한 객관적인 건국정신의 자료와 그 기준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다 그냥 팽개쳐 버렸던 거죠. 그리고 다시 뜻을 모으려고 무슨 뜻을 모으겠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모여요? 그것은 힘이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1위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7쪽을 한번 보죠. 7쪽을 보면은 그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7쪽에 민주 정치 체제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적혀 있어요. 자, 이게 약간 현대어로 바꾼 것입니다. 원래 원문은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버전은 약간 현대어로 바꿨는데 국문학, 고전문학 전공하신 분 감수, 조경은 박사님 감수를 통해서 좀 전문적으로 크게 이제 뜻이 달라지지 않도록 그러나 좀 읽기 편하도록 현대어로 바꾼 것입니다. 왜 읽기 편하게 뭐 한다면서 현대어로 바꾸냐? 옛날 말 그대로 남겨두고 한문도 그대로 남겨두고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보시면은 원문 그대로 우리 자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 은사님 강조하신 것처럼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너 라틴어 배워가지고 그거 읽으면 되지 왜 성경을 모국어로 바꾸려고 해? 그러다가 뜻이 변화되거나 하면은 어떡하려고 그래? 바꾸지 마. 라는 것과 통할 수 있습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보다 많은 사람이 친숙하게 건국기념사를 읽도록 만들어야지. 한문 잔뜩 써놓은 거로 해가지고 못 읽는 건 너 탓이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건국기념사 나와 있는 버전 중에 오늘 들고 계신 이 소책자가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제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버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냐? 그런데 민주 정치 체제 요소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 했어요. 대조를 해봐야 이 뜻이 선명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명언을 남겼는데 뭐라 했느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진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게 우리 국민의 상식이라면은 야, 민주 정치 체제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먼저 있고 그거를 보호하려고 국가나 정부가 있는 거라던데. 근데 개인의 네 삶을 뭐 국가가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먼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말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니까 일개 시민도 아니고 상당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기자가 예를 들어 벌컥 질문이 있다 그러면서 건국기념사에는 민주정체 요소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님 말씀과 그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설명해 달라고. 누가 들어도 이게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고 궤변이라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냥 네 말 틀렸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 네 말이 틀렸다. 네 말이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당신 말이 틀렸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말이 틀렸네 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싸움의 수준이 떨어지고 맙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무려 대통령의 지위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기준이 되는 그 나라의 영원한 기준이 그 나라가 존속하는 한은 영원한 기준이 되라고. 그럼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사람 보고 모든 사람은 창조주의에 동등하게 태어났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유명한 구절. 모든 사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면으로 그 반대되는 모든 사람 뭐 평등하게 태어나게 뭘 평등하게 태어나. 창조주에 의해서 권리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 사람 사회가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 거지. 이런 말을 대통령이 돼가지고 떡하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저딴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떡하니 떠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준이라고 세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 밑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자유가 대표적으로 개인의 표현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의 자유라고 많은 자유 중에서도 제일 먼저 언론 자유에 해당하는 표현, 그 다음 집회, 종교, 사상을 근본적인 자유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됐죠? 코로나로 집회 금지, 예배 금지, 그리고 그 이래로 각종 입틀막법, 그리고 역사 해석 강요,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건국기념사에서 근본적 자유 중에 강조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표현, 집회, 종교, 사상이다. 이걸 우리가 국민 상식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도대체 너는 하는 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건국기념사 기준하고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느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하느냐라고 국민적인 대소동과 항의가 일어났어야 하죠. 자, 그래서 오늘날 아까 전과 같은 그런 반대 행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에 뭘 비치했습니까? 노동신문을 비치했습니다. 국가기관에 노동신문 비치할 때는 또 뭐라 그럽니까? 사상의 자유시장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우리가 우롱을 당하고 있는데 또 예를 보겠습니다. 그 같은 페이지에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보시면은 우리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 나라의 전제 정치를 고집했지만, 자, 이 구절이 우리가 일본하고 싸웠지만 종족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깊은 지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일본 미워하고 일본과 싸운 거 유명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너네는 다른 종족이니까 싸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싸운다고 했습니까? 개인 자유 활동, 개인 자유 판단을 억누르는 그 당시 천황제 전체주의, 군국주의, 일본 체제니까 싸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건국기념사의 구도는 전제 정치를 고집한다는 축하고 반대가 뭐예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거하고 이렇게 딱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보이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1차 안에서 어떤 것이 국회의 이름으로 적혔습니까? 탄핵 사유가 북중로를 적대시한다는 게 탄핵 사유예요. 자, 이것을 어떤 국제 정치의 문제, 우리가 미국이랑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차원은 북중러 중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체제가 어디 있어요, 거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 제일 심하고 그다음 중국이고 그다음 러시아고 러시아 옛날 소련은 심했지만 조금 그래도 아직도 그걸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체제라고 하기에는 전제정치 블록에 더 가깝죠. 근데 셋을 묶어놓으면 북중러는 세계적인 전제정치 블록이에요. 그러면은 건국기념사에 따르면은 걔들은 원래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축이랑 대립되는 축으로 써놓았는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한다는 말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상식이 되어야 할 이 건국 정신이 잊혀지고 망각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혼돈에 빠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종족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15쪽에 가보면은 줄친 부분에 위에서 넷째 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 나라도 원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자유국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처럼 소련과도 친밀한 우위를 다시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소련은 지금 러시아가 아닙니다. 이 소련은 그 직후에 북한하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6.25 전쟁이 날 그 소련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 공산종주국 소련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소련에 대해서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 나라도 원한다면 우위를 다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종족주의의 그런 흔적이 냄새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각자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어려워요. 우리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거, 옆에 사람 원하는 거 일치가 되냐?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서로 대화로 한번 알아보자. 알아보다가 밤새고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알아요, 여기서. 건국기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던져버리고 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서로 한번 알아보자. 되냐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여기 어떤 구절이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좀 이렇게 뭔가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생산적으로 나갈 수 있지만 아무런 기준도 없는 허공에 앉아가지고 그게 마치 지금 우리의 민주정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말이 민주정치지만 정치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다 팽개쳐 놓고 그러면 결국은 그 힘의 공백 상태를 누가 파고들겠습니까? 힘세고 조직된 소수의 자들, 조작에 능한 자들의 목소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이 너무나 탁월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정말 세계에 우리 한글 자랑하듯이 야, 우리나라의 기준은 정말 세계에 자랑할 기준입니다. 할 기준인데 그거 팽개쳐버린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우리가 10쪽을 보면요. 건국기념사 10쪽에
제일 아래 문단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는. 자, 공산주의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산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부추기고 단체와 단체 간의 분쟁을 부추겨서 서로 미워하며 모략과 해악을 일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 전쟁을 피해 전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화합과 단결은 우리 앞에 달린 태극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기의 태극 문양은 상고로부터 음과 양으로 구성된 태극이 천지 만물에 융합되는 이치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 우선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 공산주의가 결국은 다들 가난하게 만든다. 뭐 그런 수준 있죠. 그런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 건국기념사에서 주로 뭘 말했습니까? 공산주의가 뭐 하게 한다 했습니까? 서로 미워하게 한다. 서로. 네. 서로 미워하게 한다 했어요. 이게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간단히 요약하자면 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부부간은 마찬가지예요.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간단히 말하면 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런데 인간은 천사가 아니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미움을 조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을 조장하면은 인간은 천사도 아닌데 가뜩이나 미워하는 걸 타고나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가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20세기에 그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이 100년도 안 지났어요. 스탈린 난리, 히틀러 난리 이런 게 100년도 안 지났습니다. 1930년대에 인간 사회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죽이고 싶어도 못 죽였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그만큼 발달을 안 해가지고. 그만큼 사람을 감시하고 그만큼 사람을 죽이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돼가지고 옛날 사람이 더 착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이 그래 안 돼요. 그런데 20세기에는 전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동수단이 어떻습니까? 미운 사람들 다 캠프에다 끌어모아 놓고 죽도록 고생시켜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 능력이 되면 뭐가 커져야 되는데?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뭐가 커졌어요? 미움이 커져. 그 미움을 조장한 것이 뭐예요?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이 공산주의의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위대한 수준이에요. 정치가가 이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정치가는 역사상에 제가 알기로는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이렇게 영적인 수준의 인류사적인 문명적인 수준의 말을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본질을 한마디로 너무 미워하게 하는 것.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 미워하게 하는 것에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잘 알듯이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기독교 문명을 너무 잘 알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때 반대에다 뭐를 써놨죠? 보시고 계시죠? 뭐를 써놨죠? 태극기를 써놨단 말이에요. 네. 태극으로 그 미움 말고 다른 게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태극은 우리 동양 철학이나 그 사상을 접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음양, 주역에 나오는 음과 양, 동양 사상에 뭐 한마디로 서양의 자유가 있다면은 동양에는 음양이 있다고 할 정도의 요약입니다. 요약.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1875년에 태어나서 10대 후반까지 과거 공부하고 당시 수준으로는 과거 공부를 10대 후반까지 하면은 사서삼경을 비롯해서 주요한 동양 경전을 다 뗍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 친척 스승은 대사헌인가 지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사헌 뭐 아주 그냥 그 위에 오늘날 뭐 감사원장 비슷한 높은 관직이고 그러니까
동양 전통의 그 한학 전통의 핵심을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배제학당 가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받았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동양 전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다고 제 말이 아니라 여기다가 써놨지 않습니까? 건국기념사에. 기독교로 반공산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다른 데 말하니까 여기서 우리 가장 오랜 전통으로 보더라도 그 공산주의와 반대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쪽을 한번 보면요. 12쪽에 세 번째 줄 보면은 우리가 자유를 회복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일본의 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던 적군을 밀어내었던 덕분이며 지금 미국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돕고 있으니 우리의 영토의 한 뼘이나 우리 재정의 한 푼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국이 과연 그 나라의 토대를 정의와 인도주의를 그 토대로 삼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또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혹자는 미국을 국제 정치의 힘의 논리에서 멀리 있는 나라하고 친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는 이게 앙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해한 미국은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소위 미국 핵심부가 늘 말하는 미국 예외주의. 미국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성격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에 갖다 넣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보통 도와주면 뭘 바라는데 미국은 도와주고 하나도 바라는 게 없는 나라다.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정의와 인도주의로 세워진 나라기 때문이다. 이때 이 원문은 인도입니다. 주의가 없어요. 근데 뜻을 생각해 보면 정의, 인도 그럴 때 그 인도는 휴머니즘, 인도주의, 박애주의 이런 거. 뭐 사람이 근본이다. 인본하고는 달라요. 박애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왜 우리 나이팅게일 그러고 적십자 그러고 가가지고 전쟁 포로한테 가혹행위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인도주의라 그러죠. 인도주의 실천 의사 그러고 그런 인도. 미국이 그런 나라다. 정의와 인도의 나라다. 근데 이 정의 인도가 건국 헌법 전문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의 인도라는 말이 아주 꽉 박혀 있어가지고 건국 기념사에도 쓰고 건국 헌법 전문에도 쓰는데 그게 미국을 핵심적으로 정의 인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대목이 있는데 이게 우리 앞부분을 보시면은 가장 앞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은 줄침 부분에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가 주인된 정부 밑에서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통치한다. 그게 이제 자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뭐 오늘날은 자치경찰 미워 막 이러고 이제 그런 거 수준 말고 정부를 선거로 구성하는 것이 자치입니다. 왕이 세습해가지고 이어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자치라 그러지 않죠. 예, 대표를 자기가 뽑아서 보내가지고 의논하게 하는 것이 자치입니다. 그런 자치의 모습을 인류 역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낸 게 어디입니까?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에 앞서서 그렇게 했던 나라는 영국인데 영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이르러서 전면적으로 미국 국부들이 건국자들이 막 써놓았어요. 우리가 실패하면은 인간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느냐? 우연이나 강제에 의한 것 말고 그게 이제 주로 왕정 같은 거죠. 그런 거 말고 인간이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규칙을 삼고 이러면서 통치할 수 있느냐가 희망이 없어진다. 우리가 실패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미국 국부들이 봤단 말이죠. 그 자치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강조하는 것은 미국 국부가 세계에서 평가하기를
76년, 80년 이런 무렵이니까 그때까지 약 200 몇십 년 전까지 인류 문명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고찰하고 다 흡수하고 그것을 체계화해가지고 미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 제도, 건국 정신 안에 그때까지 인류 문명에서 좋다고 하는 것이 서양에, 주로 서양이죠,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 기독교적 전통이 종교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독교는 국교처럼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 아테네처럼 자유를 바랍니다. 개인의 자유를. 그래서 그리스 로마 전통이 또 결합되는데 한편 아테네는 자유가 너무 많아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선동해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재판이. 그런 민주정치의 혼란을 겪으면 안 되겠다. 아테네 반대 나라는 스파르타. 아주 막 강한 규칙으로 이렇게 규율이 센 그 스파르타가 이어진 것을 로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유대 기독교적 전통, 구약 신약에다가 그리스 로마 전통, 유럽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전통을 모두 모아가지고 이걸 제도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의 자치의 법 전통까지, 보통법 전통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모든 걸 여기 건국기념사에 정신을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플러스 뭐까지 넣었습니까? 동양 전통까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국기념사에 들어있는 기준의 넓고 깊음이 정말 큰데 동서고금을 아우르는데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이 보물을 이게 비록 소책자지만 이 안에 글 자체는 마치 우리가 공사 계약서가 있으면은 공사하느라 수만 페이지를 다시 서류를 만들어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공사 계약서가 중요하죠. 마치 우리나라에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가면 수백만 수천만 페이지가 있겠지만 여기 지금 이 소책자 안에 들어있는 이 지위에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비교도 안 돼요. 마치 공사도급 계약서가 공사 전체에서 중요하다면 그것과 비기겠습니까? 이건 나라를 세운 겁니다. 나라의 기준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 기준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해놨는데 이 보물은 갖다 내버리고 마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고 높고 귀한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전통들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이런 보물이 떡하니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처럼 있었는데 이건 어디다가 다 팽개치고 진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도대체 훌륭하게 사는 거, 귀하게 사는 거를 도대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인가? 쉽게 벅하면은 말 앞에다 뭐를 붙여요? 개자를 붙여. 퍽하면은 일부러 붙이는 것 같아. 개싸움 그러고 개딸 그러고. 무슨 수준으로 자꾸 낮추는 거예요? 인간 좀 더 좋은 그 상태로 가려고 노력해도 미끄러지기 쉬운 그런 인간들을 데리고 개자를 함부로 붙이면서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겠다는 거 써놓았어요, 벌써. 여기에. 여기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써놨어요. 뭐 예언서 같아요. 자, 그리고 봅시다. 자, 우리 5쪽에 보시면은 5쪽에 줄친 부분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기 시작하는 시작. 우리는 모든 방해와 장애에 대해 잠깐의 악감정이나 낙심하여 애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직 인내와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날이 낙심천만의 상황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세우기 전 상황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일제가 우리 앞에 장벽으로 느껴졌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낙심하기 쉬운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에게 패전하기 전까지 약 1941년, 2년 그 무렵 전까지 지지 않는 일본입니다. 그 일본 섬에서 온 아시아를 휩쓸고 마침내는 미국의 하와이까지 때리면서 그때까지 일본은 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 거대한 일본을 앞에 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써져 있어요. 낙심 안 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인내하고 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자, 그런데 묘한 말이 있어요. 묘한 말이. 그 아래에 줄친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두 번째 문단의 셋째 줄인데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우리의 애국심과 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반석 같은 기초에 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을 많이 한 국민들은 더 큰 희생과 더 굳은 결심을 해야 할 것이요. 좀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죠? 이거 보면 뭐예요? 이때까지도 공헌과 희생을 많이 했는데 뭘 하라 그래요? 더 큰 희생을.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게 제 눈을 의심하고 여러 번 쳐다봤어요. 더 큰 희생을. 자, 이거 지금 희생도 힘든데 더 큰 희생.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자, 그 밑에 그래서 그 줄친 부분을 보시면은 더욱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해 단지 우리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뭐까지? 그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계 평화, 인류 공영 이런 말이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있어요. 건국 기념사에도 지금 여기 뭐라 했어요?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기 나라 하나 앞가림하고 평화와 안전 지키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거 모르는 바 아닌데 이 우리의 건국 비전에는 자기 나라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온 인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온 인류의 평화와 안전. 그 비전 속에서 우리나라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건국기념사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미국을 깊이 이해한 이승만 대통령과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세계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국부들이 쓰고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미국이 없었으면 세계 성문헌법 국가가 어디 있고 오늘날 같은 공화국이 어떻게 퍼지고 세계대전을 어떻게 끝냈겠느냐. 미국이 없었으면 기독교를 어떻게 지켰겠느냐 등등. 미국은 자기들이 세계사적인 인류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믿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그걸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명이 있는 나라다. 그게 미국의 굉장히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서양 철학의 본질입니다. 서양 철학의 본질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걔가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사명과 존재 이유에 바탕한 우리가 애국을 하면은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옵니까?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희생했는데 더 큰 희생을 이런 말은 제가 볼 때는 사명의식, 사명감 이런 차원이 아니면은
아니 고생 좀 덜한 사람한테 희생하라 하지 왜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한테 또 더 큰 희생하라 하냐. 그 사람이 뭐기 때문에? 사명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고생해도 사명이 있는 나라라면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 못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냐? 그게 우리가 15페이지에 백과사전이에요. 다 써놨어요. 15페이지에 가보면은 어떻게 노력할지도 써놨어요. 자, 15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셋째 줄 보면은 남에게 배울 것도 많고 도움을 받을 것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배워라 그랬어요. 배워라. 남에게 배울 것도 많고.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 세계의 훌륭한 발전을 이루었던 나라에 대해서 좋은 걸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런 좋은 게 있다 그러면 한다는 말이 그 왜 서양 중심적으로 왜 뭐 사대적으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동학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배워야죠. 그죠? 예. 그래서 배우고 동학도 배울 거 있는 건 배워야죠.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배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 보면은 민주주의의 모범적 정부임이 세계에 표명되도록. 그래 우리가 뭐가 되자 했어요? 우리가 모범이 되자.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갓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태어나고 있잖아요. 8월 15일. 갓 태어난 민주주의라고는 뭐 투표해 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투표해 본 적도 없는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투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뭐가 되도록 하라 했습니까?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잊고 버려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역사는 이 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제가 이제 맞춰갈 부분인데요. 이승만, 박정희, 이 우리 현행 헌법, 87년 헌법, 그 다음에 자유통일, 이런 단계로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 서사를 그런데 이제는 자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 자유통일 이런 라인에 있습니다. 좀 해줘야 되는데 당신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 우리가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개인이 나는 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떠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을 시켜보면 횡설수설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의 생각이 확산되기도 어렵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이 흐름이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스토리를 말해봐라. 이러면 간단하게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 자유통일의 흐름으로서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스토리라는 거는 뭔지 요해 불능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정통적으로 하는 정당이 출연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마치 세력이 커질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에게 너의 라이프 스토리를 말해봐. 네가 누군지 소개해봐 했을 때 짧게 압축적으로 인상 깊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일들이.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다 있다 이거예요. 건국기념사에. 이 짧은 글 속에. 한번 볼까요? 자, 10페이지. 과연 다 있는가? 제가 도태우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10페이지 첫째 줄에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과거의 정부나 사회는 양반들의 생활을 가장 귀중히 여겼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상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상으로서 모든 사람이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갖고 개인의 신분을 존중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여기 벌써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전하고 자기 시대하고 이 몇 줄에 다 써놨어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이전 사회라는 것은 뭐예요? 양반 사회예요. 균일한 권리가 없어요. 그게 전 근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근대 문명으로 전환되는 대역사를 살고 근대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게 여기 압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승만 대통령 지금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을 보면은 이 정부가 결심하는 바는 국제 통상과 공업을 우리나라의 필요를 따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두 줄 더 내려오면은 농장과 공장이 생산한 것을 외국에 수출하고, 이거 지금 누구 말 듣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말 듣는 것 같죠? 수출 입국, 공업 입국, 우리나라 잘 살게 해야겠다.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돼야 되겠다. 그 건국기념사에 이미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필연적으로 그 다음엔 박정희 대통령으로 가도록 건국기념사가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소위 투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유신체제 이런 거에서 좀 제한돼요. 왜? 그게 꼭 필려면은 그 중간 단계 중산층 시민들이 형성돼야 되니까. 그건 서양 학자들도 많이 말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뭐로 이동했습니까? 87년 헌법으로 사실은 직선제를 처음 한 건 이승만 대통령 51년 때입니다. 이미 대통령 직선제를 1차 개헌 때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유신 때 간선제를 하다가 87년 때 다시 이제 대표적으로 직선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건국, 이승만, 그 다음에 소위 부국이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 좀 좁지만 나라 전체의 근대화에 혁혁한 이 혁명적인 발전이 있는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현행헌법, 87년 헌법. 자, 87년 헌법에 대해서는 그 앞 페이지에 그 9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딱 써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 시민은 누구나 다 똑같이 투표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87년 이전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었지만 87년 이후로는 이게 전면적으로 꼽힌 거죠. 그러니까 건국기념사는 이미 이승만 대통령 이전의 양반사회, 이승만 대통령의 근대사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공업, 수출, 나라의 발전, 그 다음에 87년 헌법과 같은 전면적인 민주주의, 보통선거 다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통일까지 빠뜨릴 수가 없죠. 14페이지 보면은 우리 줄친 부분인데요. 우리 전 국민이 기뻐하는 이날, 우리는 북쪽을 돌아보고 비통한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선거를 다 했어야 되는데 유엔 대표단을 소련군이 막아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총선거를 통한 통일, 즉 자유통일적인 미래를 이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건국기념사를 보면은 이제 과제는 이게 우리의 건국기념사인데 그러면은 마치 성경처럼, 성경은 이제 우리 종교적으로 그런데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 나라는 대한민국이니까 종교적인 경전 다음으로는 어찌 보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곁에 두고, 자, 우리의 건국기념사가 마치 성경이 그냥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고 내 삶에 이렇게 말씀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읽은 이런 건국기념사가 아니라 이영풍 대표님의 이 건국기념사가, 오상종 단장님의 건국기념사, 누구나 나의 건국기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건국기념사가 나의 건국기념사가 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의 건국 정신, 내 삶 속의 건국 정신. 이건 사람마다 다 간증이 나오듯이 내 안의 건국 정신은 이거다. 내 삶 속에서 건국 정신은 이거다. 내가 읽은 건국기념사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방방곡곡에 메아리가 쳐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이 박수 한번 치고 우리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읽었던 그 6쪽입니다. 가장 처음에 읽었는데 지금 울림이 어떤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쪽의 줄친 부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독재주의가 자유와 번영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합니다만 의로운 것이 결국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더디기도 하고 징글징글하다, 그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다고요?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거를 강조해 놨어요. 8쪽에 가보시면은 4 번호 표시된 위에 셋째 줄 올라가시면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항상 불의를 이긴다는 법칙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 말하려고 다 써놨어요, 벌써. 흔들리지 마라. 우리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처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게 서서. 자, 이게 흔들리지 마라.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애국자 분들이죠? 우리가 함께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 제목처럼 미래를 밝히는, 미래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있어요. 우리는 어두운 밤바다를 이게 표류하고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의 재료가 여기 있어요. 이 기적의 재료가 우리가 모르고 잊고 처박아 버렸을 때도 작동해서 아까 전에 보셨듯이 양반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그리고 수출공업 입국으로, 마침내 민주화의 시대로 다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기적의 재료가 있고 이 기적의 재료는 검증된 재료. 그러니까 이 검증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무기를 들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데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서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불편하지만 일어서셔서 제가 선창으로 대한민국을 하면은 살리자, 이렇게 한번 화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어서 하고요. 대한민국을 살리자! 대한민국을 다 같이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을 살리자! 감사합니다.